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은밀한 비밀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30대 여자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시가는 아들만 셋인 아들 부잣집이에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 남편이 막내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맏며느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했더니 친구들은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라며 웃더라고요. 요즘은 그랬다간 자기 아들이 이혼당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라나요? 덕분에 저는 걱정을 한시름 덜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어요. 시부모님은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상하게 웃으시고 계속 질문하시며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과 달리 내내 조용하셨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신지 계속 시계만 보시고 말없이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낯가림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신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말도 많이 걸고 고기 반찬도 앞에 놔드리며 신경을 써드렸죠. 묘하게 제 관심을 꺼리시는 것 같은 눈치였지만 이것도 제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게 결혼 후 확실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시부모님 댁이 일산인데 아주버님들도 모두 근처에 모여 살아서 다들 저희를 보러 와주셨더라고요. 시가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서 자주 모이는 분위기인 듯 했어요. 시어머니랑 형님들도 어찌나 사이가 좋으신지 장난도 많이 치시고 고부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 같더라고요. 저도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팁을 얻기 위해 형님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형님들은 시어머니랑 어쩜 그렇게 친하세요? 제 친구들은 보면 시어머니랑 거의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던데. 어머님이 워낙 편하게 잘해주시거든. 동서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저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데 어머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마음이 아직 젊으셔서 그런가 예쁜 디저트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셔. 맞아. 그래서 인스타에서 유명한 맛집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니까. 친구분들이랑 근교로 마실 다니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머, 정말 잘 됐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척 반가웠답니다. 저희 친정이 운정 신도시라 저는 가까운 파주 해일이 마을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카페는 파리 출신 제빵사가 직접 굽는 구움 과자가 담백하고 맛있기로 소문난 디저트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성별 불문, 나이 불문, 다양한 손님들이 자주 찾고 좋아하셨죠. 저는 어머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 디저트 맛집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일하는 카페도 디저트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도 자주 찾으세요. 언제 친구분들이랑 근교 마실 나올 때 저희 카페 들려주시면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너 어떡해? 그래. 말이라도 고맙구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희 가게 휘낭시에랑 마들렌이 유명하거든요. 한번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잘 보이려고 했던 말인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좋아하시긴커녕 떨떠름해하시는 눈치시더라고요. 제가 카페 이야기를 하자마자 저를 보는 눈빛이 딱 변하셔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냉랭해지셨거든요. 제가 큰 실수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게 기분이 나쁘셨나, 내가 너무 나댄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다시 용기 내서 말을 걸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피하셨어요. 5번째로 외면을 당하자 저는 결국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 남편과 형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다정하고 상냥한 분인데 자기를 피하실 리가 없어. 딸이 없어서 며느리들을 아들보다 아끼시거든. 당신이 아직 낯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좀 친해지면 동서도 알게 될 거야. 마음 열려면 서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는 게 100%, 아니 1000% 확실해졌거든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갑자기 제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시가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걸 분명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막내 며느리까지 들어와 가족이 온전해졌으니 제사도 다시 지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만 몰래 전화해서는 저 혼자 와서 제사 준비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다른 식구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신혼초라 정말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아침부터 혼자 시가에 가서 전을 부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사 음식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데 제 조상님도 아니고 남의 조상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인가 싶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등산 모임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셨다는 시아버지께서 비가 오는 바람에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혼자 전부치는 저를 보시곤 갑자기 무슨 제사냐며 불호령을 치시는 바람에 첫 제사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카페 정기 휴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김장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대체 왜 안 오냐고요. 저는 김장 이야긴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헐레벌떡 시가로 뛰어갔습니다. 친정에서도 김장을 많이 도와봤기에 걱정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친정에서 했던 건 김장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기껏해야 문화 좀 썰고 어른들 심부름이나 하다가 수육 얻어먹고 오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시가의 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일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시가에 들어선 순간부터 쎄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 아주버님들, 형님들도 다 계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와 시어머니 달랑 둘뿐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냐고 여쭈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 회사에 갔다고 노는 사람이 저와 시어머니 둘뿐이니 둘이 후딱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엿한 근로자인데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건 일로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은 초보 세대기기에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열심히 김장을 했죠. 김장은 또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절인 배추가 200포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김장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무는 왜 그렇게 안 썰리고 소금 절인 배추는 어찌나 무거운지 팔다리, 어깨, 허리 안 쑤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다며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셨어요. 겨우 1~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배추보다 제가 더 절여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남편에게 SOS를 쳤습니다. 네 마누라 김장하느라 죽어가니까
퇴근하면 바로 시가로 달려오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연차까지 쓰고 조퇴해서 달려왔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웬 김장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힘들다고 김장 없애셨잖아요. 아이, 당신 괜찮아?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엄살은? 너는 일하는 애를 왜 부르니? 이 사람이 부른 거 아니고 제가 놀라서 혼자 온 거예요. 김치 매번 사 먹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리고 김장을 하실 거면 미리 말씀하셔서 온 식구를 다 부르셨어야죠. 이 사람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집에서 노느니 이거라도 하라고 부른 거다. 젊은 애가 힘 좋은데 이 정도도 못해? 이 사람 노는 거 아니고 카페에서 일해요. 일주일 중에 오늘 딱 하루 쉬는 날이라고요. 그깟 카페 알바 따위가 뭐라고?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최저시급이나 겨우 받니? 그냥 알바 아니고 지금 경영 수업 받는 거예요. 처가댁에서 3년만 착실히 배우면 장인어른 건물에 카페 차려주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그게 물장사지. 설렁설렁 돌아다니며 커피나 타는 게 뭐가 힘들어? 나는 제만할 때 이 정도 김장은 눈 감고도 했다. 그야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그때는 온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것도 힘들다고 김치 사 먹는 걸로 바꾸셨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실까?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너는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버릇없이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니?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 들어왔다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없던 제사도 만들어내시더니 왜 갑자기 며느리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신데? 며느리 군기 잡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다시는 저 몰래 이 사람 부르지 마세요. 그날 저는 손에 있던 김장거리를 내팽개치고 남편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마음이 든든한 내 편인 남편 덕분에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밉보일 짓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예의 바르고 싹싹한 편이라 만나는 어른들마다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 첫인사를 드릴 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제 눈을 피하셨거든요. 나중에 신랑을 닥달해서 들어보니 그날 시어머니가 제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결혼을 반대하셨다더라고요. 기운이 안 좋은 게 집안에 들이면 안 될 사람 같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나와서 할 수 없이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대체 왜요? 다른 형님들에게는 착한 시어머니신데 대체 왜 저한테만 그러실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저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새아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코 제사를 부활시키셨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큰아버님께서 대찬성을 하셨거든요. 원래 자기가 해야 하는 걸 재수 씨가 해준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나 뭐라나 하면서 시어머니를 극찬하셨대요. 자기가 하기는 싫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누가 해준다면 얼씨구나 하고 친척들도 돌아가며 효부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거죠. 대신 기제사는 안 지내고 명절 차례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제사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같이 장도 보고 같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자고요. 이런 일은 막내가 솔선수범해야 하니 네가 우리 집안 제사를 담당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본인의 제사 음식 비법을 다 전수해 주겠다면서
꼭 저를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옆에서 통화를 같이 들은 남편이 저보다 더 버럭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어머니 힘드셔서 안 된다는 말로 제사 음식을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내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어요. 제가 제사 음식 하기 싫어서 중간에서 여우같이 속닥거린 거라나 뭐라나. 하지만 시아버지는 역시 전문가가 한 음식이라 퀄리티가 다르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한 제사 당일이 되었죠. 친척분들이 하나둘 모이시는데 이상하게 저를 보는 큰아버님의 시선이 살벌하더라고요. 그동안 온순하고 자상한 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속으로는 많이 놀랐어요. 그런 눈빛 공격을 받으니 한껏 쪼그라들게 되더라고요. 큰아버님의 이상한 행동은 식사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시더니 저희 남편이 주문한 거라는 말에 바로 숟가락을 탁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닌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이게 뭐야?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네.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다 이렇게 사 먹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맛도 좋아서 조상님들도 더 좋아하실걸요? 그리고 며느리가 주문한 게 아니라 우리 효자 막내가 지 엄마 생각해서 주문했습니다. 아이, 마누라가 옆에서 얼마나 싫은 티내고 닥달을 했으면 제가 음식을 주문했겠어. 세상 말세다 말세. 요즘 아이들은 힘든 걸 조금도 못 참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테니 심부름만 조금 도우면 된다고 했는데도 이걸 다 주문했더라고요. 제가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요. 새 식구가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 재수 씨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막내가 새로 들어와서 딴에는 더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 취급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못된 시어머니라니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런 퇴바라진 것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덕분에 거실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죄지은 기분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늘 다정하고 친절한 큰아버지의 처음 보는 모습에 남편이 저보다 더 당황하더라고요. 그 뒤로 큰아버님은 저를 경멸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똑같이 하는데 콕 집어 제 젓가락질만 꼴보기 싫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친척분들과 재미있게 대화 나누시다가도 저만 방에 들어가면 입을 딱 닫으셨어요. 뭐만 잘 안 되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며 은근히 제 탓을 하셨고요. 큰아버님네 손주가 예뻐서 쓰다듬으려고 했더니 제 손을 탁 쳐내시는 바람에 너무 민망했던 일도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죄 지은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벌 받는 기분으로 있다 와야 했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다음날 어깨에 담이 올 정도였다니까요. 며칠 뒤 남편의 작은 아버님 댁 막내 사촌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큰아버님을 뵙기가 무서워서 가기 싫었지만 친척 결혼식이니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큰아버님은 저를 내내 무시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인사도 못 본 척 하시고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저와 남편은 가족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둘만 따로 떨어져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러다간 진짜 화병 날 것 같아서 못 참겠다 싶었어요. 당할 땐 당하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당하자는 마음에 남편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큰어머니를 따로 불러서 큰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여쭤봤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참나,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아니 글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들을 괴롭힌 왕따 주동자라는 소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찌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학교 자퇴하고 도망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왕따를 당하면 당했지 해본 적은 없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누구랑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웬만하면 참기 때문에 친구들이 순둥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근데 그냥 그 소문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아버님 딸이 중학생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대요. 살기가 싫다고 약까지 먹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신 큰아버님께서 제가 왕따 주동자라는 소문에 저를 경멸하셨던 거죠. 그 사연을 들으니 큰아버님이 짠하기도 하고 하셨던 행동들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오해를 꼭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시켜서 소문의 근원지를 찾게 했습니다. 남편이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여쭤봤더니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에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큰어머니는 작은어머니에게 들으셨대요. 그래서 작은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작은어머니는 고모님에게 들으셨고요. 그래서 고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소문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진짜 보자기로 하는지 제가 아무리 순둥이여도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어떻게 며느리를 모함하고 다닐 수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삼자대면을 해 오해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모시고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다들 어떡해?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친척분들한테 제가 왕따 주동자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애들 고모한테 그러셨다면서요. 그 소문이 작은 집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가족이 하는 이야기니까 믿은 거지. 아, 조카 며느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재수 씨는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아, 제가 그냥 며느리 인상이 그런 과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잘못 퍼졌나 보네요. 인상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게 와전됐다고요? 아이,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애초에 왜 며느리 인상을 흉보고 다니세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착하고 순하게만 생겼는데. 어머님,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소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게 내 잘못이니? 소문 이상하게 퍼뜨린 사람 잘못이지. 죄 없는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 사람 잡아서 사과받아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인상이 그렇다는 말이 어떻게 왕따 주동자라는 말로 퍼지냐고. 저도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절대 며느리가 왕따 주도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아주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애들 고모가 잘못 듣고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린 건가? 아, 그러면 조카 며느리가 진짜 그런 몹쓸 짓을 안 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 말만 믿고 조카 며느리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게 다 헛소문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착해 빠져서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인데 무슨 왕따를 주동해요.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거란 말이냐? 이건 증인들 다 불러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다.
다들 집합시켜! 큰아버님이 화를 내시더니 고모님과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을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작은아버님 부부는 고모님을 통해 제가 왕따 주동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증인인 고모님이 오셨죠. 고모님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두고 왕따 주동자라고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퇴한 학생까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오해일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오해라고 오리발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어머니의 변명을 믿지 않았기에 어처구니 없어하며 시어머니를 째려봤어요. 분명히 일부러 그러셨다는 심증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님이 녹음을 한 건 아니니까 딱 잡았대도 증거가 없었거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왕따 같은 거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해명했습니다. 원하시면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라도 데려와 증언시키겠다고요. 그러자 큰아버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만 믿고 저한테 함부로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너무 경솔하고 분별 없이 행동했던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큰아버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생각에 바로 용서해드렸어요. 사건의 원흉인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모른 척하며 사과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친척들 모두에게 시어머니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에 대해 아무리 모함을 하셔도 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왕따 사건은 잘 해결됐지만 어머님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하시는 행동만 보면 제가 돈이라도 떼먹은 줄, 아니 가문의 원수라도 되는 것 같잖아요. 큰아버님의 오해를 푼 것처럼 시어머님의 오해를 풀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서름에 저의 억울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왕따 사건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 앞에서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기는 싫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눈치를 채신 건지 아니면 친척들 앞에서 깎인 이미지를 관리하시는 건지 한동안은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제주도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남편이 가자마자 귀신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사고를 끓이려고 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혼자 못하겠으니 도와달라면서 말이에요. 제가 거절하려고 하자 시아버지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요즘 시아버지가 바람만 불어도 앓는다는 둥,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산책도 못한다는 둥, 곧 가시게 될 것 같다는 둥, 시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절 괴롭히는 것도 막아주시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는 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는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지 뭐예요? 아니 글쎄 친구분들이랑 같이 골프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또 감쪽같이 속은 거죠. 어머님,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 줄 알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그냥 남편이 다리가 아프다, 골골대서 걱정이다 그런 소리 한 거지. 골프는 그냥 재활하러 가신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 그냥 갈 거예요. 가지 말아라. 사실은 네가 보고 싶어서 부른 거야. 지난번 일 이후로 집에 통 안 오기에 이렇게라도 얼굴 보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너도 나도 오늘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 외롭지 않니?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재밌게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오붓하게 보내자꾸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직접 미안하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어머니 방식의 사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는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손목 아프시다는 핑계로 밑반찬에 사골까지 다 저한테 떠넘기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투덜투덜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창고에 가서 마늘 다발 좀 가져오라고요. 저희 시가는 넓은 마당이 있는 옛날식 주택이거든요. 마당에 텃밭도 조그맣게 있고 조금 떨어진 구석에는 창고도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는데 잘됐다 싶은 마음에 겉옷만 대충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는 처음 가보는 건데 마당 구석에 있어서 좀 헤매다가 들어갔죠. 어두운 곳에서 겨우 불을 찾아 켜고 마늘을 찾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등 뒤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이어 철컥하는 불길한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랐던 제가 돌아보니 들어올 때 분명 열어놓고 돌까지 개어뒀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닫혔나 보다 하고 문을 열기 위해 다시 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 혼자 창고에 갇혀버린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겉옷에도 바지에도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아까 스팸 전화가 와서 꺼냈다가 그대로 거실 소파 위에 올려뒀던 게 생각났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꺼내주실 거라는 생각에 계속 문을 두드리며 어머님을 외쳐 불렀어요. 하지만 목이 아플 정도로 불러도 시어머니는커녕 똥개 한 마리 오지 않았습니다. 시가는 다른 집들이랑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창고 문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집은 나무나 유리로도 문을 잘만 만들던데 거기는 하필 튼튼한 철문이었거든요. 너무 춥고 힘들어진 저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팔로 몸을 비벼가며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제가 왜 안 오나 궁금해진 어머님께서 나와 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금세 나갈 수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문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울었다가를 반복하며 이틀이 지났어요. 무슨 창고에 마른 멸치 하나 없는지 식자재라곤 딸랑 마늘 양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생으로 이틀을 버텼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힘든 건 추위였어요. 그때가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거의 탈진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호라비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림을 짜내서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잠시 후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사는 이웃 할머니신데 지나가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소방관이 와서 창고 문을 뜯어내고 저를 구조해 병원에 데려왔대요. 그분들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제 생명의 은인께서는 제가 무사한 걸 보고 나서야 안심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생판남도 저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데 제 시어머니란 사람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창고에 가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저를 창고에 보내놓고 이틀 동안 와보지도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창고가 아무리 본체와 떨어져 있기로써니 제가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른 게 안 들렸을 리도 없고요. 분노한 저는 간호사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시아버지 번호도 물어봐서 시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놀란 부자가 비행기를 타고 금세 날아왔더라고요. 저는 이틀 동안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두 사람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저를 안아주는데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애를 창고에 이틀이나 가둬두고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았나? 나는 천안댁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기에 그 집에 가 있었지.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절 창고로 보내셨잖아요. 사람이 안 오면 당연히 찾으러 오셨어야죠. 너는 왜 생사람을 잡니? 내가 언제 너를 창고에 보냈다는 거야? 나는 그런 적 없다. 어머님께서 마늘 가져오라고 창고로 보내셨잖아요. 아니 글쎄, 나는 기억이 안 난데도. 너야말로 아파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창고에 혼자 갑자기 들어갔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제가 어디 간 줄 아셨는데요? 나는 네가 하도 안 오길래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린 줄 알았지. 네가 맨날 날 피해 도망다니지 않니? 휴대폰에 가방까지 다 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내가 싫은가 보다 싶었지. 네가 평소에 하는 짓이 다 그렇잖아.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며느리를 죽일 뻔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어찌나 뻔뻔하신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들 놀라서 저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죽을 뻔했다고요. 저체온증이랑 탈수 증상 때문에 며칠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었다는 건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는 물론 저희 아이까지 죽일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의사가 나간 후에도 병실에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다들 놀라서 할 말을 잃은 거죠. 저는 뱃속에서 같이 고생했을 아이 생각에 다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애 놓칠 뻔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울어? 임신했으면 우리한테 바로바로 말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우리 손주 큰일 날 뻔했잖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뭐가 달라지나 봐요? 알았으면 저를 창고에 안 가두셨을 거라서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하여튼 너는 말 꼬아듣는 것도 참 병이다. 병이라고요? 그게 지금 어머님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제 앞에서 하실 말씀이세요? 제가 창고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 추운 데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죽을 뻔했다고요. 네가 멍청해서 갇힌 걸 가지고 왜 자꾸 내 탓을 하니?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거기 있는 쥐나 바퀴벌레라도 잡아먹고 버텼어야지. 그것도 아닌 거 보면 네가 배가 덜 고팠나 보네. 근데 젊은 애가 그까지 니틀 굶은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징징대?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 사람 죽다 살아났다고요. 창고문 고장나서 자꾸 잠긴다고 조심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로 사람을 보내놓고 나가보지도 않으시는 게 말이 돼요? 아내가 보낸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안 죽었잖아. 이렇게 잘만 살아서 힘이 뻗치는지 시어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입 닥치지 못해? 며느리 죽일 뻔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나한테만 난리야. 제가 멍청해서 벌어진 사고지. 난 정말 아무 잘못 없다니까. 뭘 어쨌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은 자기 손주까지 죽일 뻔하신 거라고요. 이번 일은 절대 용서 못해요. 저도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 쉬어야 하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이가 부득부득 갈려서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제가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워서 아이가 있을 배를 감싸주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뵙지 않겠다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아이도 절대 보여드리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 반대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면 이혼까지 불사할 생각으로 한 말이었는데 다행히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를 죽일 뻔한 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져서 본인도 한동안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태교와 출산 준비에만 온 힘을 쏟았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임신 초기에 아이를 힘든 환경에 둔 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잘 버텨주었지만 혹시 모르니 출산 전까지 아이 생각만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페 일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서 친한 사장님도 다행히 제 사정을 바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이신데 저를 딸처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가끔 저희를 모녀로 착각하는 손님들도 계실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셔서인지 당장 사람 구하기 힘들 텐데도 탓하긴커녕 제 임신부터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당장 쉬어도 된다고 해주셨지만 저는 패기치기 싫은 마음에 사람 구할 때까지 며칠 더 다니기로 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는데 사장님은 계속 쉬라며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거의 빠지는 한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저희는 빈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결혼한 후로 제가 얼굴도 상하고 표정도 안 좋은 게 좀 힘들어 보여서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시어머니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친정 식구들한테도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왠지 서러움이 복받쳐서 저는 쌓아뒀던 이야기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꼴을 당했는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도 무슨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며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시고 안 보고 살기로 한 결정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래도 어른이셔서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제 편 들어주시니 든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미워하셔도 저한테는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힘도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도 저보다 더 열심히 저희 시어머니를 욕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도 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욕하면서 친해진다더니 그게 이런 건가 봐요. 저희 시어머니를 실컷 욕하던 사장님이 대체 어떻게 생긴 여편네인지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뒤져서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본 사람 같다고요. 가게에 사장님 또래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 그분들이랑 헷갈리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고민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악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경악할 뻔했습니다. 나 이 사람 알아. 우리 카페에 종종 오던 불륜 커플 중 하나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륜이라니. 저희 시어머니 얼마나 조신하고 우아하신 분인데요. 에이, 사장님이 착각하신 걸 거예요. 아니야. 이 사각턱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명품 옷만 입고 와서 엄청 우아 떨던 것도 기억에 남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샤넬 좋아하시니? 네, 맞아요. 특히 가방은 무조건 샤넬만 들고 다니시거든요. 맞다니까. 불륜남이 샤넬 장갑 선물해 주던 것도 내가 똑똑히 봤어. 그럼 혹시 저희 시아버지랑 오셨던 거 아닐까요? 너희 시아버지가 혹시 백발 노신사시니? 아니요. 검은 머리로 염색하셨어요. 그것 봐. 불륜이 확실해. 한 달에 2번쯤 찾아오던 커플이었는데 엄청 닭살로 유난을 떨길래 기억에 남았지. 노부부는 이런 데 와도 싸우기나 하지 절대 닭살 안 떨거든. 그렇게 자주 오셨으면 저도 봤을 텐데 전 어떻게 못 알아본 거죠? 너야 워낙에 손님들한테 관심이 없잖아. 나는 쉴 때는 심심해서 항상 손님들 뭐 하나 보고 있거든. 에이, 그래도 아닐 거예요. 불륜 데이트하던 카페 알바생을 며느리로 다시 만나다니. 무슨 막장 드라마 스토리도 아니고 그런 우연이 어딨어요? 그냥 닮은 사람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맞다니까. 그 커플 요 몇 달 안 오길래 헤어졌나 보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너 결혼할 때쯤이야. 네 얼굴 알아보고 그 뒤로 안 오나 보다. 어디 영상이 남아있을 텐데. 잠깐만. 사장님이 컴퓨터로 가서 CCTV 영상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카페 CCTV 영상은 6개월 동안 저장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잃어버려 놓고는 몇 달 뒤에 와서 찾아내라 난리치는 진상 손님 때문에 최대한으로 설정을 해두었던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사장님 생일날 와서 둘이 하도 꼴불견을 떨길래 기억에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사장님이 그날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셨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봤는데 세상에나 영상 속 불륜녀는 진짜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양복을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웬 백발 신사분과 함께 오셔서는 서로 다정하게 디저트를 떠먹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입가에 묻은 크림도 닦아주고 서로의 손에 키스도 하는 닭살 대잔치 영상이었습니다. 한참을 꽁냥대며 노시다가 나중에는 팔짱까지 끼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도저히 친구라고는 변명할 수 없는 영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현장이었죠. 입을 떡 벌리고 영상을 보던 제 머릿속으로 그제야 퍼즐이 짜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거든요. 아예 관심도 크게 안 가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자주 왔어도 얼굴을 못 알아봤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을 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시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보시고 놀라며 뒷걸음질 하시던 모습이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자기가 불륜남하고 자주 가던 외곽지 카페 알바생이 예비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거의 저승사자가 들어오는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친구분들이랑 근교 마실 나올 때 저희 카페 들려주시면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너 어떡해? 그래. 이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협박짐으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을 알아봤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제가 저 말을 하자 냉랭해지시던 눈빛이 그제야 생각이 나며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를 피하고 거리를 두기만 하시다가 제가 저 말을 한 후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저 잘 보일 생각밖에 없는 가련한 초보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만 도둑이 제발 저렸던 거죠. 김장이나 제사 같은 걸로 저를 괴롭힌 건 제가 못 견디고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서였던 것 같아요. 왕따 주동자라며 저를 모함했던 건 저를 인성 나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불륜에 대해 밝혀도 가족들이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저를 창고에 가두신 건 다른 방법이 안 통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제 입을 닫게 하려던 거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고고한 척, 우아한 척, 현모양처인 척 하셨던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확인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가족들을 배신해놓고 들킬까봐 무서워 저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영상을 받은 저는 바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더군요. 그래도 아직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저와 시어머니를 화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니 분노로 치를 떨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짓들이 오해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걸 확실히 알겠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걸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님이 칠순이 다 되어 가시는데 혹시라도 충격받아 쓰러지시기라도 하시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그리고 이걸 아시면 시아버지 성격에 100% 이혼이거든요. 드라마의 불륜 커플만 나와도 쌍욕을 하시는 분이라 아내의 불륜을 절대 용서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았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가정을 꾸려 따로 독립했어도 부모님의 이혼은 큰 상처일 수 있으니까요.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속아서 사는 건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감추면 어머니는 물론 자기까지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미리 연락을 돌려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모두 먼저 와 계신 상태였어요. 창고 사건 이후로 처음 가는 거라 가족들은 저희가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말할 줄 알았나 봐요. 다들 기대하는 눈으로 보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않으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진실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었다는 걸요. 어허, 그러냐? 이거 참 인연이로구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저희 사장님께서 시어머니 얼굴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버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글쎄, 어머님이 매번 백발 노신사분이랑 같이 오셔서는 다정하게 데이트하고 가셨대요. 너 미쳤어? 시어미를 미워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천벌받을 모함을 해? 재수 씨가 착각한 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절대 아버지 배신할 분 아니세요. 우리도 이거 쉽게 하는 말 아니야. 믿고 싶진 않겠지만 이미 내가 다 확인해봤어. 세상에 어떻게 너까지 여자한테 미쳐선 어떻게 자기 엄마를 모함할 수가 있어? 아이고 세상에, 내가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이런 흉한 꼴을 안 보지. 어머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맹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맹세하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들 다 걸고 맹세해. 나는 절대로 그런 더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끝까지 잡아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불륜 현장이 똑똑히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결박하듯 꽉 붙잡았죠. 영상을 다 본 후 가족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명 지르고 몸부림치는 소리만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거 아니야. 다 가짜야. 얘가 합성해서 날 모함하는 거라고. 제발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 남자분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분이시잖아요. 그때 입원 중이셔서 저희 결혼식에 못 오셨는데 이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아버지 친구 얼굴을 어떻게 알고 합성하겠어요? 그럼 네가 합성한 거겠지. 자기 마누라 꼬임에 넘어가서는 애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바닥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가족을 걸고 맹세하신다고요? 어머니한테 가족이 겨우 그 정도였나요? 아니야. 난 억울하다고. 다 저기 집애가 꾸민 짓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쟤를 우리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만. 감히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친구랑. 어제도 같이 등산 갔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날 보던 놈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계속 억울하다고 거짓 변명만 해대던 시어머니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바로 이혼을 하셨어요. 친구였던 불륜남의 집안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이혼당하게 하고 그분에게 상간자 위죄로 청구 소송도 하셨습니다. 쫓겨난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요? 남편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해서 혼자 단칸방에서 식당이라며 외롭게 사신대요. 걱정했던 시아버지는 화통한 성격답게 다행히 금세 털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제가 예쁜 딸을 낳았거든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던 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는 건강하고 튼튼했어요. 아버님은 요즘 손녀 보는 재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답니다. 저도 엄마이자 카페 사장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을 거라며 제가 복덩이라고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살만한 인생이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긴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그 이후엔 좋은 일만 많이 생기더라고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액땜 끝나서 앞으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살만한 인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